과학설 개요 중에 기경 팔맥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락계통의 조성에서 12경맥의 유주분포 병증을 설명드린 다음으로 기경 팔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경 팔맥이란 12경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황제내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기경 팔맥 전체를 명명하는 통합적인 이름은 난경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기경 팔맥에서 이 기자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12경맥 이외의 다른 종류의 경맥이란 의미로서 기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미는 짝이 없다는 불우라는 개념인데요. 기경 팔맥은 표리의 서로 배합되는 관계가 12경맥처럼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기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경 팔맥의 명명을 살펴볼 건데요. 크게 6가지의 형태 명칭이 있고요. 교맥과 유맥은 각각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으로 분류가 되면서 총 8가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6가지의 명칭 의미를 요약을 해보면 동맥은 통솔 또는 감독의 의미로서 영어로 표현하면 가버너, 요즘 주지사 아니면 한국에서는 도지사 이런 개념의 지위 명칭이죠. 이런 관리감독이라는 의미로서 용어가 쓰이는데 인체 내 모든 양기를 통솔하는 의미로서 감독하고 통솔한다.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인맥은 임신한다라는 의미의 영어로는 concep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는 유지나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맥과 비슷한 의미의 개념이지만 동맥은 상명하달적 의미로서의 내용이 강하다면 인맥은 수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유지 관리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임신과 관련한 속성에서 등장했다. 그 점이 제일 강조할 만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충맥이 있습니다. 이 충자라고 하는 단어는 경기론에서 여러 방면으로 용어적 개념을 설명드렸죠. 아래로는 발, 위로는 머리까지 온몸을 박동하며 관통하는 듯한 맥관 체계를 충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netrating이라든지 thoroughfare라는 이러한 인체를 관통한다라는 의미의 용어로 충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맥은 허리 벨트의 의미죠. 약속한다 라는 뜻과 허리띠와 같다라고 해서 일종의 묶음, 벨트, 어떤 거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맥은 발의 움직임이 빠르고 날쌔다 라는 표현을 한자로 표현하면 교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들이 강조됐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힐, 스태핑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그 축구 선수가 공을 드리블 하는 모습과 같이 민첩한 모습들, 그러한 표현들을 교맥에서 이 교첩으로 쓰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발목에 있어서의 안쪽과 갓쪽, 그래서 몸에 있어서도 안쪽과 갓쪽, 12경맥에 있어서 공간적 분포를 표현할 때 전후, 좌우의 개념을 했죠. 여기선 특히 좌우의 개념에 있어서 각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작용, 이걸 교맥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맥입니다. 서로 연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서로 묶어서 연결할까요? 하면 안은 아는 대로, 밖은 바깥대로 각각 연결한다는 뜻의 의미를 유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링킹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안을 중심으로 해서 묶을 때는 음유맥, 밖을 중심으로 해서 묶을 때는 양유맥이라는 표현으로 나눠지고요. 조금 전 교맥에서도 안쪽 영역을 중심으로 묶을 때는 음교맥, 가쪽 중심으로 해서 온몸을 묶을 때는 양교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종의 경맥이 12경맥과 달리 분포한다고 하여 기경팔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기경팔맥의 작용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교과서에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경팔맥의 작용을 성제총록에서 조금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의 기혈이 항상 12경맥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경맥의 기혈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 나머지가 기경으로 유입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경팔맥의 작용을 12경맥의 기혈의 운행에 의해서 파생된 걸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가들은 기경팔맥을 12경맥의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12경의 기혈을 조절한다, 위에 성제총록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양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기경팔맥의 작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12경맥의 경우는 5장 6부, 특히 5장을 6장으로 나누면서 6장 6부라는 장부를 기준으로 경맥과 장상론을 서로 연결했었죠. 인체에서도 이 장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6장 6부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일명 기항지부라고 표현합니다. 의학 입문을 비롯한 한의학 고전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항지부가 무엇인지 언뜻 떠오르시죠? 뇌, 골수, 뼈, 맥관, 자궁, 이런 여러 5장 6부에 포함되지 않은 인체 중요 장기들을 기항지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12경맥에 포함되지 않은 경맥을 기경팔맥이라고 하듯 장부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을 기항지부라고 한 거죠. 이렇듯 기항지부와 기경팔맥을 의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경팔맥의 8가지를 하나하나 그 유주 분포와 임상적 의의를 가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방금까지 기경팔맥의 명명을
그리고 그 작용을 교과서적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그 배경적인 의의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용 팔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이론 체계는 어느 하나의 동양적 사유에만 의존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한의학에 있어서 다양한 사상, 영향을 준 사상을 보면 유불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가, 도가, 불가의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가의 사상이 어떤 측면으로 이 한의학에 큰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 이 기경팔맥이 바로 그러한 도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가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보면 기경팔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한의학의 의학 사상이나 의학적 내용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황제내경에서 비롯됐다는 이 기경팔맥의 내용들은 이미 당시에 도가에 의해서 많은 부분 지식과 그 기술들이 발전돼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의학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2경맥의 기본을 두고 그리고 장상론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색다른 경맥 체계를 필요로 하였을까요? 앞으로 설명드릴 때 그러한 내용들이 또 부수적으로 나올 건데요. 12경맥과 장상론만을 가지고는 당시에도 나타나고 있던 여러 병증을 모두 다 포괄하고 분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12경맥 또는 장상론의 근거에 분류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증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병증들을 이 기경팔맥을 이용해서 파악하고 분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이후에 설명드리는 기경팔맥의 내용들은 이 도가의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12경맥과 어떠한 관계에서 병증을 이해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동맥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맥은 앞선 내용에서 인체의 양기를 관리하고 통솔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했죠. 일단 동맥의 분포는 인체의 뒤쪽 영역입니다. 12경맥에 있어서 인체의 뒤쪽 영역은 태양의 공간적 범위였죠. 그렇지만 동맥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이 척추라고 하는 중심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척추뼈가 기준이 될 거고요. 아울러서 척추뼈 안에 담겨진 의미도 이 동맥의 기능에 또 그 병증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경맥, 그 과정에서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맥, 이것이 동맥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맥과 관련된 유주 노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맥의 유주 분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단 사상가들에 의해서
나타난 다양한 동맥의 유주 분포가 의가들에 의해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척추를 중심으로 하고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서 말하는 중심노선, 즉 제1노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추경맥편, 난경, 십사경, 발이 등 한의학의 중요 문헌에서는 주로 이 중심노선을 위주로 동맥의 유주 분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추신경계에 있어서 핵심 부위는 뇌를 포함하고 있는 머리이지 않아요. 다만 동맥을 포함한 내닿은 사상가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이 기형팔맥의 일부들은 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랫배, 배꼽 아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 경맥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맥의 분포 방식을 아랫배 또는 꼬리뼈 이러한 방식으로부터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동맥 역시 이 중심 노선이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동맥의 시작점을 장강이라고 하는 부위 또는 여기서는 꼬리뼈라고 하는 부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은 결국 아랫배를 포함하는 골반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동맥의 시작 부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척추, 뇌로 들어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 있어서 태양경맥이라고 하는 내용들도 중심이 돼서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맥의 분포 노선이 제2노선, 제3노선, 제4노선으로 추가로 3가지가 더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것들 모두 이 동맥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제2노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그 두덩뼈, 이 부위는 아랫배 지역이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각각 그 영역을 이 성기, 비뇨기와 생식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3노선의 경우는 머리를 강조하고 있는, 특히 뇌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태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안쪽 눈구석, 이마, 머리, 뇌 그렇게 하고 나서 제1노선과 합쳐지는 방식으로 척추와 허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4노선의 경우는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체의 안면을 통해 심장과 목, 턱, 눈으로 올라가는 이후에 또 설명드릴 인맥이라고 하는 기형팔맥이 있는데요. 그 노선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제4노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동맥의 노선이 이렇게 4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유는 바로 내단가들에 의해서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그 중요성에 따라서 각각 인체에 달리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표현 방식 중에 앞에서 말했던 제1노선, 중심 노선을 중심으로 의가들은 동맥의 병증 모습을 파악하고 분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러한 노선의 분포들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기운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가지의 설명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제1노선은 아랫배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를 따라서 뇌, 머리로 유주 분포하는 표현. 제2노선은 비뇨생식기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 중심으로 표현하는 노선. 제3노선 같은 경우는 머리를 중심으로 척추와 허리라고 하는 공간을 표현하는 노선. 제4노선은 아랫배를 중심으로 인맥과 같은 노선을 따라 인체 앞면을 분포하는 노선. 이런 각각의 노선들이 고전의 동맥의 노선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 중에 제1노선이 중심 노선으로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의 유주 분포로 대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기령팔맥에서도 동맥과 인맥에 한해서는 랑맥이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해 놓고 있는데요. 12경맥에서도 각각의 경맥에 연결되어 있는 랑맥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맥과 동맥에서는 또 이러한 랑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랑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기서는 동맥의 랑맥 표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맥의 랑맥의 표현은 하나의 표현으로 동랑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랑맥의 시작 부위가 장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척추를 끼고 나란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동맥의 유주 분포, 제1노선인 중심 노선과 나란히 분포하고 있고, 그 나란히 분포하는 것이 결국은 머리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명되어 있는 추가적인 내용들은 족태양이라고 하는 것과 척추세형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동맥은 동랑맥을 통해서 족태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서로 그 경기와 관련된 기혈의 운행이나 그 작용, 또 병리적인 형태의 모습들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랑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표에 드러나는 체표 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했던 하나의 대상이자 또 그와 관련된 병증들의 표현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동랑맥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체표혈관, 이 장강에서부터 목 뒷덜미까지에 있는 어떠한 체표혈관을 이 동랑맥의 병증의 관찰 대상으로 인식하고 또 진단 치료하고자 했을 건데요. 그 흔적은 바로 이 장강 부위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장강 부위는 항문에 가까운 공간이고요. 항문에 있어서의 질환들은 대부분 항문 주변에 정맥, 특히 혈관성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치질이라든지 치핵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은 항문의 평활근의 문제인 듯 하면서도 그 병의 진행과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치료 과정을 보면 항문 혈관과 관련한 요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러 이 항문 질환 치료제들이 이 항문 주변의 혈액 순환과 관련한 조절 기능을 가진 약물들, 아니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동랑맥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동맥의 기본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 동맥의 명명과 같은 의미로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인체의 양경에 해당하는 경맥들의 모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결국 바다라는 말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양경을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은 12경맥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내용인데 12경맥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 뒷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체 앞면, 옆면에도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동맥의 분포 지역은 척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척추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족태양 방광경일 뿐인데 어떻게 인체의 모든 양경을 통합 관리한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후에서 조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동맥의 기본 기능은 인체에서 뇌, 척수, 신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능을 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첫 번째 모든 양경의 바다로서 통합 관리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있어서 우리 몸을 기능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동맥을 통해서 뇌, 척수, 그리고 뇌와 신장과 관련된 요소들이 결국 동맥이 작용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해부학 또는 생리학에서 특히 양방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분비와 관련된 생리학에 있어서 언급되는 요인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체의 내분비 조절, 뇌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계가 추구하는 인체의 전신 조절 기능들은 어떤 측면에서 동맥이 얘기하는 양경을 통합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대상들입니다. 이 내용은 동맥이 내단 사상에 의해서 도가들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을 의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용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도가에 의해서 명명되어 있는 동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은 원광대학교에서 2007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던 김수일 박사의 내단 사상의 주천 수련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말고도 내단 사상가 또는 도가 사상에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연구조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내용을 듣고 혹시라도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도가의 문헌 연구들을 한번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맥과 동맥을 도가에서 표현한 그림 한 편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동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단전, 또 하나가 바로 이 니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가에서는 이 단전과 니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으로 하단전, 상단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하단전과 상단전을 중심으로 인체의 생명의 기운이 순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주천 수련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생각. 사실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자전을 통해서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구 중심의 천동설을 생각한 거니까 이 주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사유인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마치 인체에서도 하나의 양의 기운이 인체를 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도는 방식이 방금 말한 상단전과 하단전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고 이 도는 방식에 있어서 동맥을 통해서 척추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과 또 앞배를 통해서 복강 안을 인맥을 통해서 순환하는 인맥을 상정을 한 거죠. 그래서 동맥과 인맥이 마치
해가 인체를 지구를 돌듯 인체의 양기가 인체를 동맥과 인맥을 통해서 돌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단전이 매우 중요한데 그와 병행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도가에서는 니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환이라는 말은 이후에는 상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동맥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 척추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전만큼이나 상단전이라고 부르는 이 니환, 즉 뇌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뇌와 관련된 경맥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뇌의 속성을 연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경맥은 이미 족양명경, 족태양방광경, 족수양담경, 족걸음간경 등에서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걸음 심포경, 수소음 신경에서도 뇌의 속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뇌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동맥은 바로 이 뇌를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특히 도가사상에서 니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한 이후에는 상단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이죠. 한의학에 있어서 특히 항반도에 있어서 한의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에 보면 내경편이라고 하는 건 인체의 안쪽 공간을 다루고 있는 편이죠. 내경과 외형편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때 내경, 인체의 내부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그림을 보면 이런 인체의 장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체의 장부도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 명대에 만들어진 의학 입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서 사실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 무척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죠. 일단 척추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몸통 안에 장기를 표현하고 있죠. 현대적인 해부학의 그림을 토대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낯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토대로 한의학이 해부학을 파악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매우 우리도 조금 나쁘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을 해부학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을까요? 이러한 아쉬움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겠죠? 그런 아쉬움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러한 해부 장부의 개념으로 표현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의학 입문에 나와 있는 장부도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장부도에 조금 다른 속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건데요. 동맥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한다고 했죠. 중심 노선이요. 여기서 척추와 뇌와 관련한 곳에 표현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 수회, 뇌라는 말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 보이진 않지만 수라는 단어와 이러한 뇌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동의보감에는 여기에 또 다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니환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의학 입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침관, 롱로관, 미려관 이러한 표현들도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니환궁이나 이 옥려관, 롱로관, 미려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도가 사상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결국 동의보감은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장부도에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의학 입문을 쓴 중국 명나라에서는 도가가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적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동의보감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한편 여러분이 동의보감의 장부도에 이런 어떤 생략되어 있는 의학 입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하나가 이 배꼽에 나타나 있는 일은 여러 개의 물결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의학 입문에는 등장하지 않은데 동의보감에는 등장되어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일부 의학자들이 표현할 때는 복부 지방을 표현한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가의 표현을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동의보감은 이 복식 호흡을 비롯한 내단가의 수련법을 이 장부도에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의학 입문은 단순히 당시의 한의학적인 의학적 지식만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듯 동의보감에서 내단가에 의한 어떤 의학적 영향을 많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동맥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 내단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이 수련 사상의 흔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맥의 특징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내단가들은 이 기룡팔맥을 활용한 내단 수련이라고 하는 법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김수일 박사가 쓴 내단 사상의 주천 수련에 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나라 말 5대 초에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선생 내단결에 보면 내단 수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동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단전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단 사상가들에 의한 수련을 보면 동맥이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뇌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동맥의 유주 분포와 같은 설명 방식인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내단가들은 동맥의 유주 분포가 아랫배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단전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동맥의 유주 분포를 네 가지로 노선으로 나눴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단가에 의해서 서로 다른 내단가들이 서로 다른 수련법을 통해서 이렇듯 서로 다른 유주 분포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의가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맥의 제3노선으로 설명됐던 내용들은 바로 이 진박에 의해서 수련했던 또 다른 동맥의 수련법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서도 언급되는 건데요. 인맥과 동맥은 마치 일방의 통행 방식의 도로가 아니라 양방의 통행식 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경맥의 유주 분포를 사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분도 인식해야 되는데요. 12경맥의 유주 분포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마치 스테인폐경은 가슴우리에서 위파를 통해서 흘러가고 수양명 대장경은 검지손가락에서 어깨를 따라 머리, 몸통으로 흘러가고 조경면 위경은 머리에서 얼굴을 따라 가슴우리를 통해 뱃속, 그 다음에 넙다리, 발가락으로 흘러가고 이런 순행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습의 결과는 마치 그런 설명의 방식처럼
경추의 운행이 일방향으로 흘러가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양방식 통행로라는 거죠. 스텐폐경 역시 엄지손가락에서 가슴우리로 흘러갈 수 있고요. 가슴우리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맥도 마찬가지로 아랫배인 하단전이라는 공간에서 척추를 따라 머리로 흘러갈 수 있지만 또 달리 머리에서 척추를 따라 아랫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흐름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로 말하자면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양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 도가에 의해서 인식되었던 기경팔맥, 특히 여기서는 동맥을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도가에 인식되는 기경팔맥의 인식과 의가에 의해서 해석돼서 활용되는 기경팔맥, 특히 여기서도 말하는 동맥을 놓고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인맥과 동맥의 시작과 끝 부위가 서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보면 인맥과 동맥의 순행의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로는 의가의 경맥 이론보다 더 깊이 흐른다. 도가에서 보통 인식하는 의가에서 이미 얘기했던 기경팔맥과 다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도가는 실천적인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경팔맥, 여기서 말하는 동맥과 인맥에 대한 유주 분포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의가들은 이러한 실천적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으로 의학에 있어서의 병증 모델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만 썼기 때문에 의가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도가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방식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흐르는 그러한 순행의 방향이 아니라 서로 왕래하듯이 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네 가지 분포 방식처럼 어느 하나가 옳고 나머지가 그르다라는 인식보다는 모두가 어떠한 수련 방식, 어떠한 의가적 실천 방향에 따라서 수용 가능할까를 우리가 검토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와 같은 도가의 사상들을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동맥을 그러면 의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병증적으로 인식했을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동맥의 병호인데요. 사실 저는 12경맥은 생리적 조건에서 그 존재의 의미나 작용을 강조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인체가 특정한 질병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맥이나 이런 기경팔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맥의 단순히 그 유주 분포만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사실 그 경맥이 가지고 있는 병증이 어떠한 특징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맥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맥의 병호는 현재까지 의가들에 의해서 정리되면 크게 이렇게 한 5가지로 요약되거나 반복되는데요. 동맥의 병호는 일단 유주 분포만을 놓고 보면 비뇨생식기 질환, 신경계, 정신계 질환 등이 이 동맥의 유주와 연결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코, 눈, 구강 등의 병증도 동맥의 병우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현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동맥의 병우입니다. 황제내경 골공론에서는 보다 이 동맥의 병우의 아주 시작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동맥의 병변이 발생하면 척추 부위가 뻣뻣해지고 활처럼 휘어진다. 아랫배에서 치솟는 기운이 가슴까지 올라오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여성은 불임 또는 배뇨장애, 치질 또는 윤뇨, 목구멍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내용을 보면 앞에 유주분포에서 4가지의 유주분포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고 또 중심 노선에 대한 내용도 있죠. 동맥의 병변이 발생하면 이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옛사람들은 척추 부위가 뻣뻣해지고 활처럼 휘어지면 이러한 증상이 12경맥의 어떤 병에다가 포함할까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난제였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척추 부위가 뻣뻣해지고 활처럼 휘어지는 것을 족태양 방광의 병으로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넣기에는 뭔가 다른 증상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족태양 방광경의 영역에 있어서의 병으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병으를 오히려 낯선 병이라고 생각하고 12경맥의 병우가 아닌 동맥이라고 하는 병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 병은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전병, 소아에서는 풍간질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전병이나 풍간질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에 가까울까요? 뇌전증에 가깝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의도하지 않은 전신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중추신경계 고유의 병증 모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당시에는 12경맥의 병으로 포함하기보다는 동맥의 병으로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제에서 동맥의 병우는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동맥의 병우는 오늘날 이러한 병증까지 확장돼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맥의 병우가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경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가슴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동맥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적 속성이 태양이라는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후의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맥의 락맥의 병우에서도 사실 척추가 뻣뻣해지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동맥이 나타내는 중추신경계와 관련한 요소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인맥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인맥은 동맥과 함께 기형팔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맥은 인체의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경맥이라고 하였다면 인맥은 인체 앞면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중요한 경맥이었습니다. 다만 내담가들은 인맥을 임신 출산을 위한 경맥으로 인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담가에 의한 것은 인체의 기혈의 운행에 있어서 주천술과 같은 방식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경맥과 인체의 앞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기의 운행 방식을 설명하는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맥이 활용된 거죠. 다만 이러한 인맥의 활용이 공교롭게도 임신 출산과 관련한 중심 경맥이 된 것입니다. 황제내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인맥의 분포를 보면 인맥은 아랫배,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에 있는 경혈인데요.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도와 관련되는 공간,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과 양이 만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특정 공간인데요. 그래서 회음. 그래서 두덩결합 부위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아랫배의 구조적 특징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체의 앞면을 통해 목, 턱, 얼굴까지 그리고 눈까지 이르는 공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에서 보면 충맥과 인맥은 모두 포중, 아랫배의 특정 공간인데 여성으로 보면 자궁의 위치고요. 남성으로 보면 하단전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을 포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척추 안을 따라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위에서는 주로 뱃속을 따라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특정 공간, 척추 안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얼굴로 올라가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와 관련한 해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황용상 교수가 쓴 중국 친구 학술사 대강 620페이지 내외에서 또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적으로 황제내경에서는 인맥의 순행 방식을 이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맥의 모습이고요. 이 두 번째 모습은 사실 조금 전 배웠던 동맥의 유주분포랑 매우 흡사하죠. 이렇듯 내단가의 수렴 방식으로 의해서 파생되어 있는 인맥과 동맥의 유주분포가 의가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구나 떠올릴 수 있고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인맥의 일부는 동맥의 모습처럼 또 동맥의 일부는 인맥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임랑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맥처럼 인맥도 랑맥을 갖고 있습니다. 임랑맥은 그 시작 부위가 구미라고 하는 부위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구미는 몸통에서 가슴우리의 아래쪽, 가슴우리 앞쪽에 있는 뼈를 우리는 복장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장뼈 아래에는 연골 형태로 되어 있는 뼈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칼돌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 칼돌기의 형태가 마치 이 기러기의 꼬리털처럼 생겼다라고 표현해서 구미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칼돌기 아래 지역이 구미 지역이 되는데요. 이 부위는 윗배의 공간이기도 하죠.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쇠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임랑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랑맥도 어떤 특징에서 보면 쇠표의 혈관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 임상적으로 이 부위의 쇠표 혈관에 변형된 어떤 모습들이 어떤 특징에서 임랑맥의 병증과 관련되는지는 여러분이 임상에서 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랑맥의 공간은 윗배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맥의 기본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보면요. 음맥의 바다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경의 모든 모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맥을 양경의 바다라고 얘기했다면 인맥은 음경의 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체에 있는 모든 음경들을 통합 관리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무척 관념적이면서도 형식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맥에서는 인체의 모든 양경을 통합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맥에서는 모든 음경을 통합 관리한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은 기경팔맥의 기본적인 개념을 의가들은 12경맥의 기혈의 운행에 넘치고 부족함을 결국은 기경팔맥에 맡기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한 점에서 양경에 해당하는 기혈의 넘치고 부족함을 동맥의 입장에서 일종의 그 보충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음경의 입장에서는 결국 인맥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사유한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신에 관련된 요소입니다. 인맥은 내단가에 의해서는 임신 출산까지는 언급되지 않은 내단 수련과 관련한 요소에서 출발했다면 한약의 의가에서는 임신 출산을 통해서 인맥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 태아의 성장과 관련된 요소가 인맥의 중요 기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동맥이 중추신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체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인맥은 그 반대에서 보면 임신의 과정, 출산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왜 인맥이 임신 출산과 관련했을까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맥이 통과하는 최표면의 영역이 이 인맥 정중선이라고 우리는 한의학에서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배울 때는 백선이라고 하는 리니어 알바 지역일 것입니다. 리니어 알바라고 하는 것은 최표면을 이 정중선, 그러니까 인체 좌우의 정중에 해당하는 표면을 따라서 존재하는 특정한 해박적 구조의 모습인데요. 리니어 알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리니어 알바 지역이 특히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신선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임신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어로는 리니어 니그라라는 말을 씁니다. 어둡게 침착된다라는 표현이죠. 일상적으로는 이 부위가 하얀 띠처럼 보이는데요. 여성이 가임기간에 있거나 아니면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백선의 영역이 일종의 어둡게 색소로 침착되면서 리니어 니그라 형태의 임신선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옛사람들은 여성의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선은 꼭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남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 상태가 되면 이러한 리니어 알바는 리니어 니그라 형태로 색소가 침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옛사람들은 바로 인맥이 통과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임신 출산과 관련한 형태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죠.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내단과 사상에 의해서는 단순히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인체의 선천의 기운과 관련한 특히 인체의 생명의 기운과 관련한 것들이 결국 인체를 순환한다라고 하는 주천술과 연결해서 계속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인맥은 동맥과 더불어 인체의 생명의 기운이 순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가는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일상의 수련과 실천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기운이 인체를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는 훈련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내단가의 기본 수련 방식이었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의가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병증에서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활용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의가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을 이러한 도가에서 훈련했던 인맥과 동맥의 속성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체의 생명 현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에 해당하는 기운은 땅으로부터 상승해야 되고, 불에 해당하는 기운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연현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자연현상에 있어서 물은 물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요. 불과 같은 기운은 에너지 속성상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자연의 현상과 반대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생명현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도록, 불은 아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에너지의 변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게 수승화강인 거죠. 이런 수승화강을 일어나게끔 하는 하나의 현상을 생명현상이라고 했고, 이러한 현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수련이 내단가에 의한 주천술과 관련된 수련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인체에 반영한 것이 인맥과 동맥을 통한 의가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동맥은 인체의 정신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체를 통솔하는 중추신경계의 작용, 인맥은 인체의 임신 출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궁을 중심으로 하는 인체의 기능적 작용, 이러한 측면으로 의과적 병증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단 사상가들의 훈련법에 따라서 그래서 인맥과 동맥, 또 나중에 설명드릴 충맥들은 서로 각각의 방식으로 인체 앞면, 뒷면, 인체 속을 순환한다고 생각했고요. 이러한 것 중에 특정한 속성을 의가들은 병증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배 쪽, 앞쪽을 타고 오르는 것이 인맥이지만 동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를 따라서 순행하는 경맥이 동맥이 되지만 인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이 도가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맥과 동맥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황제내경에서도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 때문에 오히려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랫배인 하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 동맥, 이후에 배울 충맥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의 경맥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의 경맥이다 전제하면서 그 뿌리를 하단전이라고 하는 아랫배에 중심을 두게 되는데요. 아랫배에 중심을 두게 된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경기론에서 원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생명이 시작하는 으뜸인 기운이라고 했었죠. 이 으뜸의 기운의 핵심을 이 도가를 비롯한 의가에서는 아랫배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아랫배 공간은 단순히 장기 아랫배에 있는 특정 장기를 고려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동양사상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아랫배에 존재한다고 사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해서 성장하는 경맥이 바로 인맥, 동맥, 충맥이라고 의가들은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맥도 내단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유주 분포의 의미와
또 그 작용에 대한 의미들이 내단가에 의한 내용,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의가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병증, 어떠한 병증에서 인맥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가를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인맥의 병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맥의 병호는 대체로 아랫배, 그래서 하초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 때문에 현대적으로 보면 비뇨 생식기 질환, 여성의 자궁,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병증,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 대, 태, 산의 병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이 앞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슴, 얼굴, 부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유주 분포에 연계되는 공간의 병증도 인맥의 병호에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의 인맥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종합한 병호고요. 황제내경에서는 골공론에서 마치 앞에서 골공론에서 동맥의 병증이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 신경계의 병증이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소문골공론에서 인맥의 병변을 남자는 뱃속이 뭉쳐서 칠산이라는 병이 되고, 여자는 대하나 적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칠산의 병증은 남성의 생식기 질환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특히 고환을 중심으로 하는 병증들이 있고요. 여성은 대하와 적취가 자궁과 관련된 병증인 거죠. 그리고 소공 골공론에서는 인체에서 등장했었던 남성의 생식기 질환, 여성의 생식기 질환을 인맥의 병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질환, 여성의 생식기 질환을 12경맥의 특정한 병증으로도 우리가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옛사람들은 이것을 12경맥의 특정한 질환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다른 병증의 특성이라 생각해서 기경팔맥에 이 병증을 분류하려고 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공간은 이미 내단가들이 강조했었던 아랫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인맥의 병증으로 더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인맥의 이 병증 모델들이 이제 이후에 의가들에 의해서, 특히 인맥의 유주 분포에 의해서 점차 위장관 병증, 가슴우리와 목 부위의 병증, 얼굴의 병증으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아울러서 인맥의 락맥이 등장하면서 인맥의 락맥을 토대로 해서 배부위, 그러니까 위장관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에 배부위의 피부 병증들도 인맥의 병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보면 동맥의 병호는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의 병증 모델, 인맥의 병호는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비뇨 생식기 질환,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뱃속 공간의 병증, 이러한 토대로 인맥의 병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맥의 분포와 기능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충맥은 위치 공간적인 분포가 마치 인맥과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다만 인맥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건, 인맥이 복부 정중선이라고 하는 리니어 알바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충맥에 대한 현재 표현은 그 인맥의 가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다리 영역으로도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충맥의 표현입니다. 다만 이 충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궁금할 텐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충맥의 궁극적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맥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해부학의 특정한
해부학적 특징과 많이 닮아 있죠. 바로 인체의 동맥 체계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인체 동맥의 표현이 이 축맥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다만 옛 문헌은 아까와 같은 인체 동맥도 그림을 처음부터 인식해서 그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축맥의 분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축맥 역시 소문 골곡론에서 내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맥과 함께 포중, 아랫배 하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앞선 시간에 이미 얘기 드렸듯이 여성이라면 자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남성이라면 아랫배 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왜 포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여성 입장에서는 그 형태가 보였지만 남성에서는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용어를 표현했다고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포중이라고 하는 하단전에서 시작해서 사골 지역의 바깥 엉덩동맥, 기가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 문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깥 엉덩동맥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족솜이라고 하는 곳을 따라 목구멍으로 도달해 입과 입술에 락한다라는 말이 소문 골곡론에 등장합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족솜이라는 말 대신 족양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와 같이 양명이 쓰여진 이유는 이미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체 앞면이 양명이라는 공간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족솜보다는 족양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 인식에서는 올바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포중에서 갈라져 나와 뱃속 뒷벽을 따라서 척추 안쪽을 따라 상행한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은 인맥에서도 등장했었죠. 그러한 점에서 축맥과 인맥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오히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척추 안쪽에 존재하는 대동맥을 옛사람들이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석굴 부위 바깥 엉덩 동맥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넙다리 안쪽, 오금, 정강뼈 안쪽을 따라서 족솜과 함께 발바닥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노선은 바깥 엉덩 동맥이 넙다리 동맥, 오금 동맥, 정강 동맥으로 경유돼서 발등으로 가는, 발바닥으로 가는 그 노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별적으로 각각을 이해할 때는 해당 축맥에 대한 표현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인체의 동맥도와 같은 그림의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축맥도에 대한 그림을 찾다 보니까요. 이와 같이 일본에서 나와 있는 축맥도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경맥을 글자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용어들을 어떻게 시각화시켜서 인체의 모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체의 병증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감안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맥도의 그림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몇 가지의 내용을 합쳐보면 결국은 인체의 동맥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동맥에 비유해서 그릴 때 동맥도와 유사해 보이고, 만약에 동맥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축맥의 유주분포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한편
아랫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인맥, 동맥, 그리고 여기 축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체 생명 현상에서의 핵심 부위를 인식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체 앞면, 인체 척추 안쪽, 넙다리의 안쪽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은 앞서서 배웠던 인맥 또는 동맥과 관련된 요소가 축맥에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결국은 동맥의 특징, 인맥의 특징, 축맥의 특징을 각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한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것을 통합하여 인맥, 축맥, 동맥이 하나의 근원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논지도 사실은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관에서 보면 올바르 합리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걸 활용할 때 동맥의 병증 모델이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뇌척수 모델, 인맥의 병증 모델이 임신 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결국 비뇨 생식기의 문제로 분류했다면 축맥의 병증 모델은 무엇으로 분류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류해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축맥은 그 병증 모델을 인식하기에 앞서 옛날 사람들의 관찰 방식이 맥동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맥동처의 핵심 중에 하나로 바깥 엉덩 동맥이라고 하는 넙다리 지역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어가 기가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기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상황이 될 것인데요. 바로 기가 머무르는 교차로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 표현입니다. 그러한 곳이 인체 곳곳에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깥 엉덩 동맥 또는 넙다리 동맥이 갈라지는 이 사골 지역, 옛날에는 서해부해라고 표현했는 이 지역에 이 동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동맥은 실질적으로는 대동맥이 배꼽을 경유해서 밑으로 두 가지의 갈래로 갈라지면서 나타나서 가는 동맥의 하나의 큰 형태입니다. 이를 내담가들은 축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축맥도 한편에서 보면 몸의 중앙, 깊은 곳에 표현한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축맥이 배꼽 양쪽 얕은 부위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담가들도 축맥의 흐름을 인체의 깊은 부위를 통과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층 부위의 공간은 오늘날로 보면 대동맥이 통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옛사람들이 축맥의 의미를 무엇으로 그 기능을 요약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요충지, 주요 통로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 것인데요. 결국 축맥을 통해서 정신을 유양하고 자양하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문으로서의 중요 요충지라고 생각한 거죠.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허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류의 중심지라고 하는 허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제품을 어느 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 생산한 물건을 전국 각지의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가 생산한다고 할 때 전국 각지로 물건을 보내는 것은 생산과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공급자 입장에서 예측하여 생산자인 공급자가 수요자의 소비 성향을 예측해 미리 각 생산한 물건을 각 소비자의 주변 지역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그때 공급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빠르게 주문과 즉시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컨셉이 일종의 허브, 물류 창고의 의미인데요. 축맥은 바로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인체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형성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이러한 기혈이 즉시 동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요충지로서의 의미, 일종의 식량 창고와 같은 의미, 물류 창고와 같은 의미를 축맥의 개념으로 뒀고, 그런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 결국 박동이 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축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체의 곳곳의 동맥의 박동 지역들은 마치 인체의 모든 공간에, 모든 곳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의 그러한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와 비슷한 용어적 개념이 기가 또는 사회와 같은 개념으로도 등장합니다. 사회 역시 한약의 고유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인체에 기혈이 모여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공급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체의 양육 또는 인체의 모든 조직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떠한 자양 신정의 역할들을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토대들은 결국은 이제 근현대에 오면서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제내경의 영추 백병 시생편을 보면 종괴가 아랫배의 축맥 부위에 있어서 이 종괴를 눌렀더니 그 손끝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이때 손에서 힘을 빼면 뜨거운 기운이 넙다리 안쪽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축맥을 압박을 했더니 갑자기 어떠한 현상을 이렇게 관찰했다는 얘기거든요. 종괴가 축맥이 아니라 축맥 위에 자라있던 종괴를 눌렀더니 그로 인해서 축맥에서 나타난 현상을 이와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시 저와 같이 해볼까요? 한 손으로 여러분의 다른 손의 손목을 꽉 누른다고 생각하고 쥐어 보십시오.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힘껏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동맥이 있는 라디알 아터리와 자동맥이 있는 얼라 아터리도 같이 압박이 돼서 혈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압박을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이와 같은 실험을 옛날 사람들도 했습니다. 바로 동맥 압박 검사입니다. 이렇게 압박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힘을 한번 쑥 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압박을 받았던 손목에서 손바닥 쪽으로 약하게나마 여러분은 뜨거운 열감, 약한 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영추 백병 시생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동맥을 눌렀을 때 그 동맥에 의해서 흐르는 혈류가 멈추는 것을 기혈의 흐름이 멈춘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이 기혈의 흐름을 다시 압박을 풀어서 제대로 소통하게 되면 그 기혈의 흐름이 바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대 대동맥의 압박 검사를 이 축맥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형태의 축맥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대로 보면 MRI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 동맥도의 그림을 지금 MRI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과 여러분이 고전에 나와 있는 축맥도의 그림이 유사한 이유도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고대인들은 직접적인 임상 관찰의 경험과 중요하게 생리병리 상태에서 척표면에서 촉지한
이 축맥에 대한 최초의 인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체나 살아있는 사람의 해부학적 기초와 관련해서 이해한 것인지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설명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축맥을 이해하려다 보면 나와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가나 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인체의 기혈의 운행이 가슴을 중심으로 전체로 확산되는 형태가 영기 또는 위기의 운행 분포였죠. 다만 이것이 가슴을 중심으로 인체에 퍼지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옛사람들은 바로 인체에 이 기혈의 운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설화시킨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 종기, 축맥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거고요. 이런 동시다발적인 기혈의 운행 분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기운이 마치 곳간에 저장되듯이 특정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즉시 활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 중에 하나가 기가. 근데 이거는 머리에, 가슴에, 뱃속에, 다리에 각각 곳간에 해당하는 형태의 기가 모여 있다가 필요시 쓰인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또 형태는 마찬가지로 몸통을 중심으로 머리에, 가슴에, 뱃속에, 그리고 아랫배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해 개념으로 기의 분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점에서 사해는 기능적으로, 기가는 구조적으로 구분한 거다라고 의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또 추후에도 설명드리니까 기가와 사해 개념이 기의 분포를 일종의 곡간 형태로 나눠보려고 했구나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길 바랍니다. 기가에 대한 내용은 영추 위기편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방금 말한 것처럼 인체의 경기가 머리, 가슴, 배, 다리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 있다가 필요시 활용되더라.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머리, 가슴, 배, 다리에서의 병증을 옛사람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영추 해론편에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인체의 경기가 마치 머리에, 그 다음에 아랫배, 가슴에, 뱃속에 각각 그 바다를 이루듯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가와 사해는 근본적으로 축맥이라고 하는 요소와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인체의 경기의 확산, 분포를 설명하고자 했었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결국 축맥을 인체의 대동맥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인식할 수 있다면 옛사람들은 이러한 대동맥으로 인식하고자 했었던 이 축맥의 모습을 어떠한 병증을 해석하고자 할 때 또는 해결하고자 할 때 활용했을까요? 오늘날 축맥의 일반적인 병증의 대상들은 아랫배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과 밀접하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축맥의 병증은 비뇨 생식기 질환, 여성의 경대, 태산, 임신, 출산, 양육의 병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병증은 앞선 인맥의 병증하고도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축맥의 병증과 인맥의 병증은 서로 같은 거 아닐까요? 예, 현재로 보면 인맥의 병증과 축맥의 병증은 아랫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문골곡론에서 마찬가지로 축맥의 병호도 등장합니다. 인맥의 병호, 동맥의 병호도 모두 소문골곡론에서 언급되고 있었죠.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동맥은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중추신경계 병증이었고요. 인맥은 남자와 여성에 있어서 각각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비뇨 생식기 질환이었습니다. 축맥의 병증은 아랫배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역기와 이급이라고 하는 병증 모델을 써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기와 이급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하게 아랫배에 있는 특정한 장기가 아니라 인체 내에서의 기혈이 갑자기 제대로 되지 않는 응급적인 질환들입니다. 응급병증이라는 것이죠. 이 응급병증이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표현한 것이 있죠. Internal urgency indicates of feeling of vague anxiety and restlessn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모호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병증은 특정한 형태의 병증이라기보다는 인체 내 내장 장기의 전반적인 문제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문의 겁통론에서는 이와 같은 병증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축맥으로 들어오면 맥이 통하지 않고 기가 울체가 되면서 급박한 맥동이 손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맥동이 굉장히 촉급하고 불안정하다는 의미거든요. 응급 상황의 병증입니다. 결국은 맥병의 기경 팔맥병에서도 보면 축맥의 병증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정신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광증이 오고 치매가 오듯이 멍한 병증, 인맥의 병증을 기반으로 하곤 있지만 축맥의 병증은 인체 전반적으로 기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인을 옛사람들은 아랫배에다가 두긴 했었지만 인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의 병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특징에서 보면서 또 하나의 축맥의 병증을 인체의 기혈에 영향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 병증에서도 논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양면과 관련한 인체의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맥이 통과하는 공간이 공교롭게도 인체 앞면이다 보니까 인체 앞면은 양면과 관련된 공간이죠. 그리고 양면이 추구하는 것은 인체에서의 그 의식과 관련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축맥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토대로 해서 인체 전체의 근육의 기혈의 공급, 그래서 그것을 종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종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모든 근육이 모여있는 하나의 중심점을 언급하는 거고요. 인체 모든 근육의 중심점을 앞선 시간에 12경맥에서 봤다면 족고름 경근에서 이해했다고 한번 설명했었죠. 그것도 떠올리면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아랫배라고 하는 중심에서 인체 모든 근육의 중심 지점을 축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위론편, 소문의 위론편에 나와 있는 개념은 인체 몸의 근육이 모두 위약해지고 힘을 잃는 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양명의 공간에서 축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